오늘 책장에서 꺼내든 책은 정확한 사랑의 실험. 신영철 교수님을 가장 처음 제가 접하게 된 그런 책이고요. 이 책을 읽고 신영철님의 그 팟캐스트를 막 찾아 듣고 신영철님이 소개해 주신 모든 것은 빛난다라는 책을 이제 너무나도 진짜 흥미롭게 무릎을 치면서 막 읽었던 기억이 납니다. 모든 것은 빛난다를 읽으면 모비딕이 읽고 싶어지고요. 그래서 이제 모비딕을 읽었고, 그렇게 신영철님께서 추천해 주신 책을 통해 독서의 지평을 넓힌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영철의 글에 대해서 이 정확한 사랑의 실험은 영화 해석을 해놓은 영화 비평서기 때문에 이제 박찬욱 감독님과 그 김혜리 신의 21 편집 의원님께서 추천사를 적어주셨는데요. 중간 부분 잠깐 보면 박찬욱 감독님은 이렇게 쓰셨어요. 탁월한, 놀라운, 충격적인, 심오한 따위의 들으면 기분 우쭐해지는 형용사에 신영철은 인색하다. 그래도 이렇게 엄격한 사색의 결과를 이렇게 정확하고 유려하게 표현한 글을 얻는다면 그 영화는 복되다. 감독조차 자기 영화를 이렇게 잘 알기는 힘들다. 알기는 하지만 이렇게 말하기는 힘들다. 벙어리가 말문이 열리면 이런 기분일까? 이게 과장이라면 적어도 아름다운 발음과 억양과 최적의 속도로 말할 수 있게 된 말더듬이의 심정이라고는 해도 되겠지. 네. 그리고 그 김혜리 님도 신영철의 글을 이제 질투를 누르며 바라보았다라고 쓰셨는데, 어떤 부류의 일에 종사하는 사람들에겐 정확하고자 하는 노력이 사랑이다. 많은 일에 대해서 어쩌면 사랑은 정확하고자 하는 노력일 수 있겠죠. 일단 책머리를 읽고 싶어졌습니다. 책머리를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해석자다. 해석자가 아니라면 아무것도 아니다. 해석은 기술이기 때문에 비평은 직업이 될 수 있다. 해석이란 무엇인가? 해석학, 허메뉴틱스인가요? 허메뉴틱스라는 명칭 안에 그러네요. 허메뉴틱스라는 허메뉴틱스라는 영어 단어 안에는 전령사 헤르메스의 헤르메스라는 이름이 헤르메틱 안에는 헤뉴네어틱인지 발음은 잘 모르겠습니다. 허뮤네틱 네, 찾아봤어야 됐는데 모르겠네요. 해석학이라는 어찌됐건 그런 영어 단어, 해석학이라는 영어 단어 안에는 헤르메스의 이름이 이제 섞여 있는 것은 그 해석이라는 행위의 본질이 전달일지도 모른다는 점을 암시한다.
헤르메스는 제우스의 전령신이죠. 이제 우리 점성학이나 아니면 태양계 행성 중에서 헤르메스가 이제 대표하는 별은 수성이고, 수성은 이제 전달, 소통, 커뮤니케이션의 그런 개인의 역량을 도와주는 공기 자리에 공기 역할을 하는 그런 행성입니다. 나의 그 천궁도에서 수성이 어느 별자리에 위치하고 있는지 이제 찾아보셨을 때 만약에 공기의 별자리에 있다. 공기 별자리는 공기 별자리가 쌍둥이 자리, 그리고 공기 별자리가 천칭 자리, 그리고 물병 자리. 내 천궁도 안에서 나의 수성이 쌍둥이나 천칭이나 물병에 있다면 되게 빠른 수성, 굉장히 전달 능력이 빠르고 공부도 잘할 수 있겠죠? 물론 꼭 빠르다고 잘하는 건 아니지만, 네, 그래서 수성이 이제 요 헤르메스가 대표하는 별이고, 이 헤르메스라는 이름이 해석학이라는 명칭 안에 숨겨져 있다라는 거. 그래서 해석이라는 행위의 본질이 전달일지라도 모른다는 점을 암시한다. 너무 이제 좋죠. 그러나 해석자는 이미 완성돼 있는 것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작품이 잉태하고 있는 것을 끌어내면서 전달한다. 해석자는 완성돼 있는 게 아니라 잉태하고 있는 것, 작품이 품고 있는 가능성, 이런 걸까요? 잉태하고 있는 것을 어찌됐건 마음에 듭니다. 끌어내면서 전달한다. 그러므로 해석은 일종의 창조다. 무에서 유를 창조할 수는 없지만 잠재적 유에서 현실적 유를, 감각적 유에서 논리적 유를 창조해낼 수는 있다. 원칙적으로 해석은 무한할 수 있지만 모든 해석이 평등하게 옳은 것은 아니다. 정답과 오답이 있는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더 좋은 해석과 덜 좋은 해석은 있다. 이를 가르는 기준은 다양할 텐데 나에게 그 기준은 생산된 인식의 깊이다. 그러니까 영화나 책을 보고 어떤 해석, 어떤 생각이 좋으냐, 틀린 건 없지만 어떤 게 좋으냐에 대한 기준을 생산된 인식의 깊이로 이렇게 표현을 해주셨습니다. 해석으로 생산된 인식이 심오할 때 그 해석은 거꾸로 대상 작품을 심오한 것이 되게 한다. 이런 선순환을 가능하게 하는 해석이 좋은 해석이라고 생각한다. 그런 의미에서 해석은 작품을 다시 쓰는 일이다. 작품을 까는 것이 아니라 낳는 일이다. 해석은 인식의 삼파술이다. 좋죠. 모든 해석자는 더 좋은 해석이 아니라 가장 좋은 해석을 꿈꾼다. 네. 이 꿈에 붙일 수 있는 이름 하나를 장승리의 시 말의 한 구절에서 얻었다.
이게 장승리의 시. 너무 오랜만에 10년 만에 봤더니 정말 모든 구절이 다 새롭게 읽힙니다. 장승리의 시 말의 한 구절이었군요. 장승리의 시 말을 이제 찾아보고 싶어졌습니다. 그때는 너무 이 책을 보면 찾아보고 싶고 보고 싶은 영화가 많아져서 이런 어떤 시인까지 많은 시인들을 언급하시는데 이 시인들의 시까지 찾아보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장승리의 시 말의 한 구절에서 얻었다. 정확하게 사랑받고 싶었어. 내가 이 말은 세상의 모든 작품들이 세상의 모든 해석자들에게 내게 이 말은 그러니까 정확하게 사랑받고 싶었어. 이 말은 세상의 모든 작품들이 세상의 모든 해석자들에게 하는 말처럼 들렸다. 너무 좋죠. 모든 작품들이 모든 해석자들에게 정확하게 사랑받고 싶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해석자의 꿈이란 정확한 사랑에 도달하는 일일 것이다. 머릿말을 읽고 싶었던 그런 이유가 있었네요. 왜냐면 이 정확한 사랑이라는 요거부터 정확한 사랑을 알아야지 이 외에 책 제목이 정확한 사랑에 대한 그 실험인지 우리가 알 수 있어서 머릿말을 꼼꼼히 읽으면 왜 책 제목이 영화 비평서인데 왜 정확한 사랑의 사랑의 실험인지 정확한 사랑의 실험 정확한 사랑 그러니까 작품이 건네는 말을 들은 거겠죠. 신영철 작가님은 정확하게 사랑받고 싶다는 작품의 그런 몸짓의 언어에 귀를 기울이고 정확한 사랑에 도달하는 그런 꿈을 꾸시는 그러니 요즘에 모든 많은 책의 표지에 이제 신영철 작가님의 그런 어떤 추천, 이동진 님의 빨간 책방 이동진님의 추천 이게 가장 이제 신뢰를 받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데는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작품에 대해서 정확한 사랑에 도달하는 그런 꿈을 꾸시기에 가능한 것 같죠.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나는 어디선가 이런 말을 했다. 비평은 함부로 말하지 않는 연습이라고 생각합니다. 타인들에 대한 폭력적인 단언을 즐기는 사람들도 당사자의 면전에서는 잘 그러지 못합니다. 어쩌면 비평은 함부로 말하지 않기 위해 늘 작품을 앞에 세워두는 글쓰기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작품 없이는 말할 수 없다는 그런 제약이 저는 가끔 축복 같습니다. 저는 인간이 과연 어디까지 섬세해질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상상할 수 있는 한 가장 섬세한 사람이 되어볼 수는 없을까 생각합니다. 요즘에 이제 다정한 것이 살아남는다. 다정한 것이 이긴다. 그래서 이제 다정함, 이제 섬세함 이런 것들 굉장히 그 공감이 중요한 시대에 많은 생각을 해볼 만한 그런 형용사들입니다. 상상할 수 있는 한 가장 섬세한 사람이 되어볼 수는 없을까 생각합니다. 저 자신을 대상으로 삼아 실험해보고 싶습니다.
이 말은 제가 실제로는 섬세한 사람이 아니라는 뜻이고, 그래서 계속 비평을 열심히 쓰겠다는 뜻입니다. 그리하여 정확한 사랑의 실험이라는 제목이 태어났다. 2012년 여름부터 2014년 봄까지 영화 주간지 시내 21의 신영철의 스토리텔링이라는 타이틀로 매달 연재한 글들에다가 다른 지면에 쓴 글 3편을 함께 엮어 이 책을 만들었다. 글들을 4개의 주제로 나눠 묶고 보니 비평가로서의 내 관심사가 대개 이 넷으로 수렴된다는 것을 알겠다. 이 책의 저자가 영화평론가가 아니라 문학평론가라는 점은 이 책의 개성과 한계 모두에 관계한다. 그래서 연재 지면에 늘 이런 추신을 달았었다. 영화라는 매체의 문법을 잘 모르는 내가 감히 영화 평론을 쓸 수는 없다. 영화를 일종의 활동 서사로 간주하고 문학평론가로서 물을 수 있는 것만 겨우 물어보려 한다. 좋은 이야기란 무엇인가 하고. 둔한 내가 택할 수 있는 방법을 책을 읽을 때처럼, 그러니까 내가 택할 수 있는 방법은 책을 읽을 때처럼 영화를 보고 또 보는 뿐이었다. 한 편의 영화를 영화관에서 대여섯 번 보고 나서 10줄로 이루어진 단락 14개를 쓰고 나면 한 달이 갔다. 한 편의 영화를 영화관에서 대여섯 번 보시고 나서 10줄로 이루어진 단락 14줄이니 14개, 140줄을 쓰면 한 달이 갔다. 누구에게는 이렇게 이렇게 노력하신 그런 책이기 때문에 네, 이런 결실물을 우리가 이렇게 편하게 받아서 편하게 펼쳐서 볼 수 있다라는 건 정말 축복인 것 같습니다. 누군가에게는 이 책이 부정확한 사랑의 폐허로 보이겠지만 더 잘할 수 있었는데 상황이 여의치 않았다고 변명할 수는 없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나는 최선을 다했다. 애초 계획이 없었던 것이므로 나에게는 선물과도 같은 책이다. 이 선물을 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해야 한다. 연재를 제안해준 시내 21의 김혜리 기자님 덕분에 이 모든 일이 시작될 수 있었다. 그가 쓰는 모든 글의 독보적인 섬세함을 나는 열렬히 흠모한다. 내게 주어진 지면을 담당했던 신두영 기자님에게도 감사드린다. 감사보다는 사과가 필요할 정도로 한 달에 한 번 지독한 마감 전쟁을 치러주셨다. 박찬욱 감독님께 감사드릴 이유가 있어 기쁘다. 연재 도중 감독님으로부터 날아온 전갈은 결정적인 격려가 되었고, 보내주신 추천사를 읽은 밤에는 두려워서 잠이 오지 않았다. 마음산책 정은숙 대표님의 호의와 담당 편집자 박정님의 노고 덕분에 결국 책이 나올 수 있었다. 나보다 더 내 글을 귀하게 여기는 이를 만나 함께 책을 만드는 일의 행복은 글 쓰며 사는 이에게만 주어지는 과분한 특혜다. 그리고 마지막 한 사람, 내 안에 신샛별은 이 책이 다룬 거의 모든 영화를 함께 보았고 최상의 토론 상대자가 되어주었으니 사실상 공동 저자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 책에 실린 글 중 하나를 나는 프로포즈를 하기 위해 썼다. 그녀를 정확히 사랑하는 일로 남은 생이 사라질 것이다. 네, 그러면 여기다 이제 공동 저자의 이름, 신영철님의 아내 신샛별. 제가 이제 제 책에는 적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프로포즈를 하기 위해 글쎄 어떤 글을 쓰셨던 건지 잘 지금은 기억에 남지 않습니다. 일단 책머리에 보면요. 나의 없음을 당신에게 줄게요. 사랑의 논리. 여기서
나의 없음을 당신에게 줄게요. 이걸까요? 프로포즈 하신 글이? 글쎄요. 한번 확인들 해보시고요. 정확한 사랑의 실험. 보통을 읽고 나는 쓰네. 어떤 사랑의 실패에 대하여 죽일 만큼 사랑해. 발기하는 인간, 발아하는 인간, 욕망의 병리. 그녀는 복수를 했는데 그는 구원을 얻었네. 미량이었던 것 같습니다. 안느, 이것은 당신을 위한 노래입니다. 발기하는 인간과 발아하는 인간, 우울함으로 세상의 종말보다 더 끔찍한 것. 필사적으로 무죄 추정의 원칙 고수하기. 윤리와 사회. 필사적으로 무죄 추정의 원칙 고수하기. 양미자 씨가 시가 아니라 소설을 썼더라면 진실과 대면해야 한다는 고요한 단언. 타자, 낭만적 사랑, 그리고 악. 마르크스, 프로이트, 그리고 봉준호. 나는 다시 나를 낳아야 한다. 성장과 의미. 황홀한 리비도의 시. 이상한 에덴의 앨리스. 어떤 이야기가 더 마음에 드십니까? 태어나라 의미 없이. 자신이 주인이라고 착각하는 노예들에게. 예, 저는 나는 다시 나를 낳아야 한다. 성장과 의미 중에서 오늘 꽂히는 제목은 처음에 책머리를 읽었으니 마지막 215쪽 자신이 주인이라고 착각하는 노예들에게부터 200 그러면 25쪽 한 10쪽쯤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신이 주인이라고 착각하는 노예들에게. 스티브 맥킨의 삶의 의미 3부작의 마지막 편. 노예 12년에 대하여. 1969년에 영국 런던에서 태어나 다른 분야에서 먼저 그 재능을 인정받고 뒤늦게 감독으로 데뷔하여 헝거와 쉐임을 발표하고 이 두 편의 영화로 당대에 가장 촉망받는 예술가가 된 흑인 감독이 자신의 세 번째 영화로 노예제도의 야만적인 역사를 증언하는 이야기를 선택했다는 사실은 별로 놀랄 일이 아닐지도 모른다. 그는 흑인이니까. 그러나 같은 사실에 대해 정반대의 말을 할 사람도 있지 않을까? 이토록 예리하고 세련된 취향에 이번에는 흑인이라고 굳이 적지 말자. 이토록 예리하고 세련된 취향의 감독이 왜 하필 지금 솔로몬 노서브의 논픽션을 영화로 만든 것일까 하고 나는 전작들보다 상대적으로 평범해진 이 영화의 하술에는 깊은 인상을 받지 못했지만 스티브 맥킨이 하필 이 이야기를 자신의 세 번째 영화로 만들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나름대로 추론해낼 수 있었는데 말하자면 이 영화는 헝거와 쉐임의 주제를 잇는 영화라는 것이 나의 잠정 결론이었다. 즉 이 영화의 주제는 언뜻 명백한 것처럼 보이는 바로 그 휴머니즘적 메시지에 있지 않다는 것. 그러니까 스티브 맥킨이 단지 아카데미상을 받기 위해 이런 이야기를 선택한 것은 아니라는 것. 이런 생각을 더듬어가고 있을 무렵 이 영화는 86회 아카데미 작품상을 수상했고 스티브 맥킨 감독은 긴 수상 소감의 끝에 이것이 마지막 말이라며 주의를 집중시킨 후 이렇게 덧붙였다. 솔로몬 노섭이 남긴 가장 중요한 유산은 인간은 누구나 단순히 생존하는 것 말고 살아갈 권리가 있다는 것에 있습니다. 예. 누구나 단순히 생존하는 것 말고 살아갈 권리가 있다는 것. 노예 제대로 고통받은 많은 사람들과 지금도 노예로 살고 있는 2,100만 명에게 이 상을 바칩니다. 나는 이 소감을 듣고 조금 실망하고 말았는데 물론 그의 말은 매우 훌륭한 것이었지만 내가 기대한 것과는 달랐기 때문이었다. 그는 이 영화의 주제가 천부 인권과 만인 평등이라는 휴머니즘적 가치에 대한 옹호
바로 그것이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었고 소감 발표를 끝낸 직후 무대 위에서 격정적인 제자리 뛰기를 하여 그가 아카데미상을 얼마나 받고 싶어 했는지를 여실히 실감할 수 있게 해주었다. 그러나 나는 이 감독이 자신이 찍은 영화가 어떤 영화인지 잘 모르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면서 내 관점을 밀고 나가기로 마음먹었다. 스티브 맥퀸 감독은 자기도 모르게 일종의 3부작을 찍어온 것일지도 모른다고 나는 생각해 보는 것이다. 의미를 가진 굶은 자와 의미를 잃은 수치스러운 자, 헝거와 셰임으로부터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근거는 스티브 맥퀸 감독의 전작들이다. 노예 12년의 자리를 제대로 지정해 주기 위해서는 두 영화를 다시 돌아볼 필요가 있어 보인다. 마침 두 영화를 보기 직전에 내가 읽은 것은 삶의 절대적 근거를 잃어버린, 즉 신이 떠난 세속화된 현대사회에 만연해 있는 허무주의적 경향을 진단하고 그 대안을 모색하는 책이었는데 그 뛰어난 책에서 저자들은 허무주의란 실존적 선택에 직면했을 때 적어도 아닌 이것을 선택하게끔 해주는 참다운 동기가 없다는 생각, 즉 특정한 해답을 다른 해답보다 더 우선시할 이유가 없다는 생각에서 기인하는 것이라고 규정하면서 그런 느낌이 현대인들로 하여금 자신의 삶이 무의미하다고 여기게 만들고 있다고 진단했다. 휴버트 드레이퍼스, 숀 켈리, 모든 것은 빛난다. 나오네요. 네. 여기 제가 아까 말씀드린 모든 것은 빛난다. 꼭 읽어보시면 좋은 그런 책입니다. 네, 모든 것을 빛난다를 읽으시면 모비딕이 정말 읽고 싶어지시거든요. 4월의 책에서 2013년에 펼쳐진 그 모든 것은 빛난다 1장에 이제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보면 허무주의란 실존적 선택에 직면했을 때 저것 아닌 이것을 선택하게끔 해주는 참다운 동기가 없다는 생각. 예, 그러니까 선택을 했다면 어떤 참다운 동기가 있어야 하는데 그런 어떤 동기가 없는 특정한 해답을 다른 해답보다 더 우선시할 이유가 없는 이런 거 이제 선택이 아니겠죠. 이런 게 이제 우리의 삶이 이제 무의미하다고 여기게 됩니다. 어저께 이제 고2 친구들하고 삶의 격을 같이 보았는데, 삶의 격에서 나오는 이야기도 이런 이야기였죠. 1장에 보면 그 무력감과 그런 굴욕에 대해서 굉장히 상세하게 설명해 놓은 책, 삶의 격 한번 꼭 기회가 되시면 같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나는 삶의 의미라는 주제가 언제나 문학의 근본 주제 중 하나라고 생각해 왔던 터라 이 책에 고무된 바가 컸고 그런 기분 속에서 헝거와 셰임을 보았기 때문에 이 두 영화를 그런 맥락에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형편이었다. 그 소감은 글로 쓰이지 못했지만 대신 영화 그래비티를 대상으로 쓰였고 그 글은 이 글 바로 앞에 실려 있다. 여기서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는 있다. 헝거의 소재는 1981년의 아일랜드 단식 투쟁이다. 대처 정권하에 영국에서 감옥에 수감돼 있던 IRA 투사들이 정치범으로서의 지위를 박탈당하자 이들의 리더였던 보비 샌즈는 무기한 단식 투쟁을 이끌었다. 보비 샌즈는 66일 동안의 단식 끝에 사망했고 그를 포함 총 10명이 죽었다. 보비 샌즈로 하여금 그런 결단을 내리게 하고 결국 죽음에까지 이르게 한 배우의 힘을 누구는 신념이라 부르고 또 누구는 광기라고 할 테지만 나를 아득하게 만든 것은 이를테면 이런 것이었다. 단식 중인 보비 샌즈에게 삶의 의미란 얼마나 분명한 것이었을까. 앞서 언급한 현대적 허무주의에 익숙한 우리에게
보비 센지가 행한 것과 같은 단호한 선택과 불굴의 실천은 놀라운 것으로 보인다. 단식 중인 보비 센지에게 삶의 의미란 얼마나 분명한 것이었을까. 네, 확실한 동기로 선택을 했기 때문에 의미로 차 있었겠죠. 그의 삶은 죽음으로 치닫는 동안 그야말로 의미로 충만했으리라. 그의 육체는 영양의 결핍으로 녹아내린 것이 아니라 의미의 충만으로 폭발해버린 것일지도 모른다. 우리가 소크라테스의 말이 생각나죠? 배부른 돼지보다는 뭐죠? 배고픈 인간이 되라는 거였나요? 네. 영양의 결핍으로 녹아내린 것이 아니라 의미의 충만으로 폭발해버린 것일지도 모른다. 네. 이 의미의 충만을 우리도 맛보고 싶어서 의미의 충만을 맛볼 수 있는 인간이라서 지금도 이제 이렇게 책을 읽고 있는 거겠죠. 그와 대조되는 것은 이 영화의 초반부 초점 화자라고 해야 할 교도관이 보비 센지 일행들에게 기계적인 폭력을 행사하다가 갑작스럽게 죽는 장면인데, 여기서 정말로 허무하다 여겨야 할 것은 그 갑작스러운 죽음보다 오히려 죽기 전까지의 그의 삶일 것이다. 이런 유형의 인간은 스티브 맥킨 감독의 다음 영화 쉐임의 주인공이 된다. 쉐임에서 스스로 알고 있는 것보다 더 심각하게 삶의 무의미에 짓눌려 있는 주인공 브랜든 마이클 패스벤더는 바로 그 감정으로부터 도망치기 위해 섹스를 하는 것처럼 보인다. 그가 알몸을 보일 때마다 어떤 돌이킬 수 없는 비탄이 그의 피부를 뚫고 터져 나올 것만 같은 긴장감을 느끼게 하던 이 슬픈 영화가 주인공의 오열로 끝나는 것은 자연스럽다. 이 인물